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고 3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을 빨리 일구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싶은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고아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어린 시절 일찍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들은 동네에서 유명한 땅 부자셨어요. 게다가 자식이라고는 고모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둘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잃게 되었을 때 두 분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과 가정주부셨는데 연애로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요.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한날 한시에 그렇게 갔나 보다 하고 말이죠. 교통사고였어요. 어린이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간만에 가족들끼리 놀러 가기로 한 날 유원지로 가던 길에 당한 교통사고였다고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수술 받는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앞좌석 쪽을 덮치는 바람에 뒤에 안전띠를 하고 앉아있던 저는 상처가 크진 않았어요. 그때가 제가 5살, 6살 무렵이라는데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제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림들이 간혹 떠오르긴 해도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조부모님들과 고모는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어요. 다행히 좋으신 분들이었던지라 구박이나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으니 그것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들었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속상해 하실까봐 한 번도 티를 낸 적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조부모님은 두 분 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일찍 결혼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도 그거였거든요. 두 분이 살아계실 때 결혼을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인연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결혼이 늦어졌죠. 한때 저는 참 사람 운이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애하면 죄다 이상한 놈들 뿐이고 결혼 날을 잡아놓으면 뒤에서 바람이 나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배신을 하거나 속았어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가 가진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부모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땅 부자셨거든요. 당연히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도 상당했고 말이에요. 저는 그걸 딱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숨길 이유가 없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걸 이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접근해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부모가 없고 물려받은 재산만 많은 여자. 여기저기서 그 이유만으로 저에게 접근해오는 사람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연애하는 거나 친구를 사귈 때 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잘 가려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았고 말이죠. 남편은 제가 그런 생각이 확고할 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은 저희 할머니의 첫 번째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가 세상을 뜨셨거든요. 저에겐 부모님이나 다름없던 분들이라 정말 고아가 된 듯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기분에 무척 슬프고 또 할머니가 굉장히 보고 싶던 날이었어요. 평소에 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셨던 빵을 사서 들고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온종일 멍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 비가 제 마음 같기도 하고 또 그걸 피할 여력도 없던지라 가만히 맞고만 있었어요. 우산 없으세요? 그 빵집이 있던 옆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곳의 직원이었던 남편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나왔다가 멍한 얼굴로 비를 맞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가만히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쥐어줬습니다. 나중에 그날 왜 저에게 우산을 줬는지 물어봤더니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서 있어서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이 꼭 할머니가 보내준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서성거렸고 결국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그날 저한테 주셨던 우산이요. 웬 이상한 여자가 말을 거나 싶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던 남편은 제가 우산을 건네자 그제야 누군지 알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계속 들고 다니신 거예요? 저 만날 때까지? 네. 그렇게 저와 남편의 만남이 시작됐죠. 사실 처음부터 데이트하고 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남편은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는 피했었거든요. 뭐 당연하겠죠. 그날은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멍하니 비를 맞고 서 있던 여자가 우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를 만날 때까지 그 주변을 서성거렸다는데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말이 잘 통해서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만나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산다면 이런 사람의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혼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혹시나 남편이 부담으로 느껴질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을 단 하나도 개의치 않아 했죠. 다만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 어르신들에게 첫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3살이 많다고? 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난 구식이라 그게 안 된다. 여자 나이가 더 많은 건 싫어. 대놓고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싫다고 하더군요. 뭐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으니 임신 같은 부분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했고 말이죠. 하지만 저와 남편이 계속해서 찾아뵙고 허락을 구했어요. 저는 제가 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또 제가 부모님도 없이 혼자인 것과는 다르게 남편은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안도 괜찮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해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물론 제가 돈이 많긴 했지만, 그게 전부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런 곳에는 좀 무감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댁 식구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저를 반대한 거라고 말이죠. 조건도 더 안 좋은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이까지 많은 며느리 세상 그 어느 부모님이 반가워하겠어요. 반대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을을 자처했습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하셔도 가만히 듣고 또 시키는 건 뭐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얼마간의 설득으로 결국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네가 가진 재산을 이야기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모셔갈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냐 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어, 그 건물이 당신 거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정말 별 감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듯 말이죠.
사실 남편의 그 태도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시댁 식구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는데 괜히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자랑 같기도 하고, 또 그걸 이야기한다고 크게 달라지려나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편을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하셨거든요. 나름 동네에서는 장사가 좀 되는 편이긴 했어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는 손 뒀다 뭐하니? 식당에 와서 일이라도 해. 사실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서 다니던 회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졌을 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는 일이 없기는 했어요. 딱히 꿈이나 하고 싶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재산을 쓰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데려다 쓰고 거의 일손을 하나 줄여서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딱히 저에게 월급을 주진 않으셨거든요. 집안일 돕는 건데 월급 같은 건 안 줘도 되지? 뭐 딱히 바라지도 않았고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노골적으로 속내가 빤히 보이는 그 말에는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말 없이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사장님은 아니었어요. 한 푼, 두 푼에 전전긍긍하고 혹시나 직원들이 실수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생기면 작은 일에도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돈 했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식당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고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들만 쪼며 성질이라는 성질은 다 부리고 있을 때 제가 그 건물을 샀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몰래 말이죠. 그러고는 월세를 낮췄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원분들과 정이 쌓이기도 했었고, 하도 성질을 부리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좋아지긴 했었고요. 물론 잠시였지만요. 사실 그 식당에서 계속 일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실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을지도 모릅니다. 무던한 저도 점점 버티기 어려울 만큼 시어머니의 짜증은 날로 심해졌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한 임신이라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손자의 그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시어머니는 그날로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는 엄마 손에서 커야 한다며 저보고 살림만 잘하라고 하셨고 말이죠. 뭐 그렇다고 시집살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나가서 음식을 하고 집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모시고 그런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남편은 둘째였거든요. 위로 형이 있고 당연히 저에게도 형님이 있어요. 하지만 형님에게는 그런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교수였거든요. 남의 시선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했던지라 교수인 첫째 며느리를 정말 많이 예뻐라 하셨죠. 당연히 저와 아주 많이 다른 태도로 말이에요.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무던하고 그런 거에 크게 상처받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노골적인 차별 앞에서는 저도 마음이 상하긴 했습니다. 네가 첫째 생일상 좀 차려라. 제가요? 왜? 싫으냐? 하나뿐인 손이동서 생일상 차리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니. 제 생일은 단 한 번도 챙겨주신 적도 없고, 말로라도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신 적 없으셨던 분이 어느 날은 형님 생일상을 저에게 차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전에 형님이 제가 한 음식이 입에 맞는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저를 시집살이 시킨 건 시어머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도 하나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그 시누이가 참 유난히 심했어요. 언니, 나 귤 먹고 싶은데 귤 좀 사다 줘요. 언니, 나 오늘은 잔치국수가 먹고 싶은데. 언니, 저 친구들이랑 있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와서 여기 와서 계산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를 무슨 종이나 비서 부리듯 부렸어요. 가족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걸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조건이 모자란데 받아준 거니까 조금 그렇게 대우받아도 참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참으니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마음으로 받아주겠지 하는 제 생각은 정말 완전히 착각이었던 겁니다. 제가 참 순진했죠. 그 무렵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실 시어머니의 식당 건물의 건물주가 저라는 사실을 다 밝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 다 말해버려. 난 아직도 그걸 말하지도 않고 사는 네가 제일 신기하다. 그런데 그걸로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뀐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환멸 날 것 같아서 그게 겁이 나서 말 못하겠어. 그러면 이대로 계속 부당하게 당하고 살 거야?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사이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바로 아주버님이 빚더미에 앉게 생긴 겁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고 했어요. 그건 정말 함부로 서주는 게 아닌데 아주버님이 참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다더라고. 남편이 착잡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아이들을 형님이 맞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으면 모를까. 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당신한텐 도와달라고 한 얘기 아니야. 알아. 그런데 당신 가족이면 내 가족이기도 하잖아. 내 가족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게다가 애들도 너무 안 됐고. 아주버님네 식구들과 딱히 막 엄청나게 각별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께 처음으로 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놀라셨죠. 아니, 이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아우, 진작 알았으면 어머니네 아가씨도 동생한테 함부로 못했을 텐데. 사실 형님의 그 이야기도 반갑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게 부당하다는 걸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봐와 놓고서도 방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로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돈 주니까 이런 안 좋은 소리도 다 들어라 하는 것 같잖아요. 1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말 한 번 얹지 않고 빌려줬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저에게 제가 민망해야 할 정도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은 다들 모른 척 해주세요. 인제 와서 사실 저는 돈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했고 그쯤에는 시누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잠하기도 했고 말이죠. 아, 이쯤 되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그러고 당하며 사는 동안 남편은 가만히 있었나 하실 텐데 당연히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말을 들어먹질 않은 거였죠. 남편은 제가 원하면 가족과의 왕래도 끊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 저는 가족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가족들 사이를 끊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조금의 심술도 섞여 있긴 했어요. 만약 그 시기에 제가 돈이 있다는 걸 밝혔으면 아마 신우이의 결혼 자금을 보태야 할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최고로 해서 보내고 싶어 했는데 시아버지가 우리 집이 그 정도로 여유는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제대로 해가야 무시를 안 당한다니까요. 그런 걸로 무시하는 집안이면 시집을 보내면 안 되지. 아휴, 참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네. 뭐든 분수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져.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긴 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여유가 안 되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결사반대하시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없이 입을 삐죽이며 왜 그 정도도 못해주냐 찡찡대고 있는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제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는 정말 곧 죽어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한동안은 그런 말을 꺼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도 어느 정도 컸고 슬슬 가게 나와서 일을 좀 돕거라. 이제 해가 바뀌면 아이가 4살이 되는데 벌써 엄마 품에서 떼어놓고 싶지도 않았고 또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다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곧 4살인데 벌써 떼어놓는 건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머니. 그게 빠른 게 아니다. 남들은 2돌 때부터 맡긴다던데. 그래도 저는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엄마 없이 커서 그런가 떼어놓기 힘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학교도 보내고 다 해야 되는데 유난 떨지 말고 식당 나와서 일 거들어. 요즘 같은 시국에 일손 하나라도 줄여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냐. 아니 막말로 제가 돈이 많다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남편 벌이도 빤한데 며느리한테 자기 인건비 아끼자고 나와서 일을 하라니요. 왜? 꽁으로 일하기 싫어? 나중에 네 식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와서 일 배운다 생각해. 하는 일도 없이 평생 내 아들 벌어다 주는 돈으로 팽팽 놀면서 살 건 아니지 않니? 그래서도 안 되고. 제가 그래도 나가기 싫어하는 눈치자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저도 다시 취직할까 생각 중이라 그런 건 힘들 것 같아요. 취직? 아이, 네가 뭘 할 줄 알아서 취직을 해? 아이, 그렇게 오래 쉰 아줌마를 누가 받아준다고? 다행히도 받아준다는 곳이 있어서요. 아이랑 좀만 더 같이 지내다가 아는 분 회사에 나가기로 했어요. 물론 다 뻥이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자 화도 내고 막말도 해봤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남편까지 나서게 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식당인데 왜 이 사람한테 강제로 도우라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이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된다고 아버지도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식당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집안은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굳이 따지자면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 집이었고 시아버지도 연금이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었고요. 식당을 써서 버는 돈은 온전히 시어머니의 사치와 그리고 본인 주변인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걸 저희 중 그 누구도 모르지 않았고 말이죠. 나중에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식당 일 시키지 말라고 나서자 결국 시어머니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 저에 대한 앙금이 더 깊어진 건 당연했지만 말이죠. 다 늙은 시어머니 이겨서 좋기도 하겠다. 아유, 이기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식당 일이 적성에 맞지도 않고 하기도 싫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그런데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그리고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거고요. 그 후로 한동안 조용했던 저에게 각종 트집이 더더욱 심해지긴 했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죠.
하지만 저도 그 무렵에는 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어머니, 오늘 약속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청소 좀 하라 그러면 원래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당장 달려와서 해야지. 말이 많아. 당장 와. 하지만 전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저에게 100통 가까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징하죠? 여기서 말려들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런 시집살이를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게 시어머니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듯 했습니다. 아주 괘씸해 하시면서 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시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프니까 데리러 오거라 하면서 식당으로 절 부르더군요. 다른 일로 부르셨으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몸이 아프시다는 분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식당 김치 담그는 날인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프신 거 아니었어요? 그니까 내가 아파서 못하니까 네가 해야지. 거기까지는 가서 아프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른 척 올 수 없어서 김치를 담갔죠. 시어머니는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는 얼굴로 제 뒤에서 사사건건 간섭하며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도 않는 거짓말로 사람을 불러내 일을 시키는 일이 잦아졌어요. 남들이 들으면 저보고 등신 같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한두 번 당했으면 그냥 그런 소리를 해도 모른 척하지 왜 매번 가서 당하고 오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늘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적이 있긴 해요. 언니, 이것 좀 들어주세요. 또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나간 자리에는 한껏 쇼핑한 듯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쇼핑한 짐 들어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유, 내가 팔이 아파서 이걸 들을 수가 없잖니. 팔이 아픈데 쇼핑은 왜 나오셨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냐? 아유, 어른이 아프다고 하면 군말 없이 짐을 들어야지. 여기 아가씨 계시잖아요. 어머? 언니, 저는 언니 같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게 뭔데요? 저는 힘도 없고 똑딱 봐도 언니 팔뚝 반만한데 저렇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 버리고 오세요. 저는 못 들어드려요. 하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놀라서 잠시 아무 말이 없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리치는 게 들려왔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후에 저에게 더 난리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에는 또 무슨 머리를 써서 저를 부려먹을지 겁이 났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그런 걱정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날은 형님의 생일이었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형님의 생일에 제가 와서 미역국을 끓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일에 그 정도 해드리는 건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좋은 날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갈비찜도 좀 해라. 잡채도. 재료는 다 사놨어. 미역국만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국만 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을 거니? 사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녁에 가족들이 다 오기로 한 상태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고는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간이 짜다. 너는 손이 왜 이렇게 작니? 사람이 몇 명인데?
차라리 방 안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옆에 붙어 서서 사사건건 간섭이랑 간섭은 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를 닥달하지 못한 걸 이번 기회에 다 하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서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긴 했어요. 제 성격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오기로 한 가족들이 하나둘 시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습니다. 근데 갈비찜이 좀 짜 보인다? 시누이는 오자마자 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못마땅한 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두고 온 걸 아직도 앙금이 있어 보이는 듯 했죠. 자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 다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둘째가 와서 음식을 했냐? 아, 네. 애들 시키지 말라니까. 아님 밖에서 먹어도 될 걸 굳이 집밥 먹자고 하더만.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제 음식을 좋아한다는 건 다 핑계고 오로지 저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말이죠. 아니,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언제요? 라고 말대답하고 싶었지만 어른들도 다 계시고 또 좋은 날은 날이니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건 형님인 것 같았어요. 형님은 제가 아주버님의 빚을 대신 갚아준 그날 이후 그 누구보다 제 눈치를 봤거든요. 물론 고마워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 동서가 이걸 다 했어? 형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아, 날 부르지. 아우, 이걸 혼자 다 어떻게, 아우, 고생했겠네. 괜히 미안해.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손아래 동서가 형님 생일상 좀 차릴 수 있지. 아, 뭐가 그렇게 미안해? 하여간 너는 착해 빠져서 문제라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형님은 오히려 더 불편해 보이는 듯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에게 고마워 죽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날 남편은 야근으로 오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뒤늦게 합류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음식을 다 했다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그런 장면을 보고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너나 큰애나 왜 그렇게 둘째 눈치를 봐? 너 쟤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니? 제가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안 좋은 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뭐라 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시아버지가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밥 먹자고 대화를 끊으셔서 그 이야기는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모에게 전화가 와서 먼저 식사하시라고 한 뒤 고모와 전화 통화를 한참 하고 나서 다시 식사 자리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무슨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해? 누구냐? 고모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뭐라 더 말은 하지 못하고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형님이 다 먹은 밥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왜? 뭐 더 줘? 시어머니는 저에게 뱉던 그 날카로운 말투와는 180도를 다른 다정한 말투로 형님에게 물었어요. 역시 동서가 음식을 너무 잘해요.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으려고요. 밥솥 저기 있죠? 밥을 딱 맞게 해서 남은 밥이 없었거든요. 그걸 말하려고 입을 막 떼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 있는 밥그릇을 뺏어서 형님에게 건넸어요. 순간 형님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넌 나중에 먹거라.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작아서 왔나. 아유, 내가 넉넉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니? 순간 정말 서러운 마음에 무슨 말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음식도 다 내가 했는데 그걸 먹지도 못하고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또 먹는 거로 이러니까 정말 사람 대접 못 받는 것 같아서 서름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언니 울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인 걸 신우이가 보고 묻더라고요. 뭐 이런 일로 우냐는 말투로 말이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없으면 저는 안 먹어도 돼요.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동서 먹어야죠. 형님이 놀라서 제 눈치를 살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밥이야 금방 하면 되는데 뭐. 오늘 생일인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자, 얼른 먹어. 얘는 괜찮다. 아니, 제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왜 본인이 결정하냔 말입니다. 그런 말도 울컥해서 하지 못했어요. 지금 말을 하면 눈물이 같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눈물을 참느라 잔뜩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형님이 화들짝 놀라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동서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형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무릎을 꿇듯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에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래? 얼른 일어서. 밥은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깟게 뭐라고. 얘한테 네가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큰언니 좀 오바다 이건. 사실 형님이 그러는 건 저도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싶긴 했지만 시어머니 말이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깟 밥은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나중에 먹으라고 쫓아내고 형님은 지금 먹여야 하겠다고 말이죠. 게다가 이미 한 그릇을 다 먹은 사람을요. 동서,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미안해 정말.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저에게만 사과하셨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했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형님이 이 정도로 저에게 미안해할 일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거두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괜히 생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도 밖에서 먹자고 했어야 하는 건데 재수 씨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아주버님까지 그렇게 나오시니 모두들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이더군요. 너희 둘 다 왜 이러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저를 바라보셨어요. 네가 쟤들한테 뭐라고 했어? 결국엔 또 제 탓이더군요. 아니 설사 제가 뭐라고 한들 저 두 사람이 저에게 저렇게 절절 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쉬자 형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보증 잘못 선 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그건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당사자를 찾아서 해결한 줄로만 알고 계셨어요. 제가 갚아준 건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게 왜? 그 돈 다 동서가 갚아준 거예요.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모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거 1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둘째 언니가 어떻게 갚아요?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재수 씨가 갚아준 거 맞아요. 저희 재수 씨 아니었으면 지금 이혼하고 저 혼자 빚 갚았을 거예요. 그니까 어머니 재수 씨한테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벌 받아요, 우리. 사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도 아니고 부모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 무시했던 며느리가 10억이 넘는 돈을 턱턱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자산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얘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갚아줬단 말이야. 동서 조부모님께서 굉장히 부자셨대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식당 건물도
사실 동서가 주인이에요. 어머니 예전에 왜 건물주가 월세 올린다고 했다가 주인 바뀌고 오히려 월세 낮춰줬다고 좋다고 하셨던 적 있죠? 그거 동서가 건물 사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모두 너무 놀라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아니, 둘째야. 이게 다 정말이냐? 네. 사실 이렇게 밝힐 계획은 아니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 성격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입을 막아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기 위해 어차피 조만간 다 이야기할 생각이었고요. 아이, 그 중요한 걸 왜 여태 꽁꽁 숨기고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그냥 굳이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제가 돈이 많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아서요. 그게 싫기도 했고요. 신우이는 뭔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꼭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이유야 어떻게도 했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큰 돈을 선뜻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작은 애가 큰 마음 줬구나. 이건 뭐라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지 원. 이미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많이 고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괜찮아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이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보였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전히 믿기지 않은 얼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집으로 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막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뭐 사실 많이 상처받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남편과 딸아이가 세상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사실 저는 시누이는 그렇다 쳐도 그간 저를 그 정도로 괴롭혀온 시어머니는 본인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저에게 대면대면하게 구실 줄 알았거든요. 그냥 더 이상 괴롭히지만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대단하신 분이긴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니? 정말 하루아침에 저게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바라셨어요. 아유, 우리 이번에 가게 확장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지 뭐니. 가족끼리 꼭 월세를 받아야겠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거마저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어른 말을 무시하냐며 노발대발 했겠지만 저에게 아무 소리 못하는 게 달라지긴 했고 말이죠. 시누이도 툭 하면 제 앞에서 뭐가 가지고 싶네, 누구는 뭐가 있네 하면서 노골적으로 뭔가를 바라다가 계속 반복되어도 제가 그걸 해줄 생각이 단 하나도 없어 보이자 결국 분통을 터뜨리긴 했어요. 아니, 큰오빠는 10억이 넘는 빚도 턱턱 갚아주면서 저는 왜 차 한 대 뽑아달라는 이야기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설마 언니 예전에 내가 서운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고 더도 말고 차 한 대만 뽑아줘요. 네? 더도 말고라는 말이 애초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돈을 보고 접근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런 부분에서는 도가 텄거든요. 동서 같은 사람은 한 번 해주면 끝을 모르고 바랄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해주지 않아도 그럴 사람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포기도 모를 사람이었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럴 걸 예상하고 더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생각보다 더 뻔뻔하고 노골적이네. 이래서 동서가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괜히 나 때문에 또 미안하게 됐어. 형님이 또다시 저에게 사과하는 상황이 되고 말긴 했어요. 자꾸 죄송해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라 더 이상 그러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제가 그 건물의 건물주라는 이유로 새 들어있던 다른 가게들에게 월세를 마음대로 올려서 자신이 대신 받은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용서해줘도 준 쪽에서 문제로 삼으면 일이 커지는 문제였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되자마자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사과드렸고 더 올려받은 월세를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통보했어요. 그 건물 팔았어요. 이제 제가 건물주 아니니까 그 건물과 관련해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진짜 잡혀가세요. 아, 그걸 왜 팔아? 아이, 그럼 새 건물주가 월세 다시 올릴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하셨어요? 전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어머니랑 아가씨랑은 아예 얽힐 일 없을 거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거니까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호하게 하고 이야기했는데도 한동안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남편까지 나서서 연을 끊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조금 조용해졌죠. 하지만 그나마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도운동거렸어요. 그 전에 저를 괴롭힐 때도 참 집요하다 싶었는데 이 문제는 더하더군요. 아니, 가족이라며 가족들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한두 번 겪어요. 한 번 해주면 계속 바라실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 말을 결국 입으로 뱉어냈습니다. 저를 이 말까지 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정말 징글징글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계속 이러시면 저 정말 애비랑 한국을 뜨던지 이혼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을 몰랐는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 같으면 죽고 말겠다.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지금 누가 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결국 시아버지까지 나서고 나서야 더 이상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는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을 하겠다고나 하셨고 아가씨에게는 이럴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면목이 없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실 이걸로 끝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언젠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으로는 그래도 설마 가족인데 언젠가는 좀 해주겠지 하고 생각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미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편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시집와서 고생한다는 말을 요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마음이 쓰입니다. 오히려 그런 엄마 밑에서 이렇게 바르게 사는 남편이 요즘은 존경스러울 지경인데 말이죠. 아무튼 지금은 그 정도로 마무리돼서 조용하긴 합니다. 남편이 저만 원한다면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연도 아니고 또 가족의 연을 어떻게 함부로 끊으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외국으로 나가는 건 고려 중이긴 합니다. 남편 회사에서도 주기적으로 해외 발령을 나갈 직원들을 찾고 있기도 했고 저도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었고 말이죠. 물론 지금은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요.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게 결론이 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남편과 헤어지지 않은 이상 남편의 가족들에게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연이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내듯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해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히 겨울인데 다들 몸 건강히 살고 계시죠? 오늘은 저에게 일어났던 사연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원래 집마다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잖아요. 특히 대문 안과 밖이 확연히 다른 집들도 정말 많아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우리 집처럼 대놓고 남들이 봐도 사연 많은 집도 많습니다. 지금도 발달되지 않은 섬에서 태어난 저는 또래 친구도 몇 없었고 동네 주민들도 많지 않아서 다들 진짜 남의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줄줄이 꿰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바다 밑에서 일하는 해녀였고 그렇게 벌어온 돈은 모조리 우리 아버지의 술값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니 그 작은 섬에서도 아버지를 다들 싫어하셨어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시는 분들인데 조용한 섬에서 혼자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니까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어렸던 저도 알아챌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술만 드시던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섬에는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고모네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얼굴도 몇 번 안 본 고모 집에서 다녔는데 그 기간은 너무나도 힘든 기억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달마다 부족하지 않게 밤낮으로 일한 돈을 거의 다 보내주셔서 분명 여유 있게 돈을 받았을 텐데 고모는 저에게 매번 돈 없다고 저보고 나가서 학교에 갈 게 아니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저와 동갑이던 사촌도 있었는데 그 애한테는 당연히 딸이니까 눈에 띄게 잘해줬고 제 눈앞에서 사촌만 고기를 먹이거나 맛있는 반찬을 준 거는 기본이었고요. 우리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옷을 걔만 사준다던가 그런 일이 일상이었죠. 저한테는 왜 너희 엄마는 돈을 안 보내냐고 구박하고 심지어 머리를 때리는 일도 많았는데 분명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나중에는 사촌 공부하는데 제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추운 겨울에 벌벌 떨었던 적도 있어요. 야, 네가 방에 들어오면 거슬려. 내 눈앞에 띄지 마. 누나 돈 없잖아. 돈 없어서 우리 집에서 사는 거잖아. 대놓고 구박하니까 사촌도 저를 무시했고 심지어 초등학생이던 사촌 동생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고모부는 고모가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저 방관했고 저는 매일 밤 울며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지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행패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저는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고 그렇게 차별받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저는 고등학교 공채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합격하자마자 저는 고모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리니까 땅을 치며 우셨어요. 엄마는 제가 남의 집에서 사는 것이 걱정되어 본인이 번 돈 거기에 돈을 빌려서 아주 거금의 돈을 매달 보내셨대요. 심지어 저는 받은 적도 없는 과외를 시키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했던 날도 많았답니다. 그 돈으로 사촌과 사촌 동생은 과외를 받았는데 그렇게 거금을 들여 과외를 받아도 머리가 어찌나 나빴던지 둘은 성적이 매우 낮았어요. 공부는 저에게 생존 수단이라 죽어라 공부해서 덕분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는데 엄마를 섬에서 데려오고 싶었던 신입사원 때 죽어라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섬에 남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득해도 고향이고 당신께서는 바다가 너무 좋다고 육지에 가도 즐겁게 살지 못할 것 같다며 저에게 섬에서 살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처럼 육지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엄마의 의사를 존중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취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녔는데 아무리 더럽고 힘들어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저는 육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일하던 저를 좋게 봐주신 회사 선배가 어느 날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버스 기사였는데 돈을 꽤 번다고 저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진짜 자기가 봐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제발 밥만 먹으러 오라고 하길래 나갔는데 사실 첫인상은 너무 별로였어요.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넘쳤고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 가득한 허영에 찌든 사람으로 보여서 저는 딱 거기까지만 만나고 그만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회사 선배한테 저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금시초문이라 제가 결혼을요? 그분하고요? 몇 번을 물어도 선배는 저보고 잘 됐다고 집도 잘 살고 벌이도 괜찮으니까 제가 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저에게 자기를 왜 거부하냐고 화를 내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소문을 해명하고 그 사람과 밖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배가 중간에서 어찌나 이어주던지 결국 저는 등 떠밀려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물론 막상 사귀고 나니까 싫지 않았던 점이 있었는데 선배 말대로 남편 집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였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셔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더라고요. 외동이라 자식은 남편 혼자였으니 저도 솔깃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분명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뻐해 줬는데 식으로 올리니까 돌변하셨어요. 결혼 전에 저에게 시어머니는 합가를 원한다고 하셨고 그때는 저한테 되게 잘해주셔서 저는 고향에 계신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같이 살겠다고 했죠. 그렇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길 원하셔서 저는 회사까지 그만뒀어요. 남편은 어차피 본인 집에 돈이 많으니까 굳이 제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해서 그만 넘어가 버렸죠. 살면서 살림을 해봤던 적이 없는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수준의 살림을 하지 못했고 그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정도가 좀 지나치셨어요. 아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더러워? 넌 청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것도 집에서 안 배웠냐? 사람이 사는 가정집이니까 어느 정도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녁에 창틀 만져보고 먼지가 있으면 저를 불러서 진짜 먼지 한 톨이 없을 때까지 닦게 하셨어요. 걸레로 바닥을 3번을 닦아도 더럽다고 하며 계속 청소를 시키고 빨래도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게 했어요. 심지어 무조건 손빨래 해야지 깨끗하게 된다며 손으로 빨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부르튼 손은 지금까지 돌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인데 청소를 하고 있으면 왜 빨래하지 않냐고 하고 빨래하고 있으면 바닥과 창틀이 더럽다고 청소하라고 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청소와 빨래는 어느 정도 하면 나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괜찮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요리입니다. 전 태어나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고 섬에서는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고모밥을 먹었고 심지어 고모네 집에서는 제가 부엌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소리 질렀기 때문에 부엌에는 간 적도 없었죠. 혼자 살 때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과일로 끼니를 때워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잡채, 된장찌개, 소불고기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시어머니가 요리하라고 했을 때 너무 당황했었어요. 심지어 재료도 제가 다 사와서 하라고 해서 시장에 가서 사장님들에게 재료를 사면서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배워온 요리법으로 요리하면 시어머니는 맛이 이상하다고 죄다 버리기 일쑤였죠. 이런 것을 누가 먹냐고 돼지도 이런 요리는 입에 안 된다고 저에게 요리가 엉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시면 적어놓고 배울게요. 아니, 너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제가 용기 내어 어머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감히 시어머니 요리법을 탐낸다고 저보고 집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을 때 분명 맛있어서 그럼 제가 먹을 테니 버리지 말라고 하면 뭘 먹냐고 일부러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식구들 먹이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니냐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만들면 다 버리고 본인이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서 저보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 요리는 너무나도 맛이 없어서 저는 결혼하고 점점 살이 빠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제 요리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넘쳐서 우리 말을 듣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으면 종일 머리가 아팠고 저는 집안일은 그만하고 회사에 나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며 제가 출근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며 말리셨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많이 줬던 것도 전혀 아니고 뭐를 사오기만 하면 얼마에 사왔냐 캐물어서 가격을 일부러 낮춰 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정가를 말해도 제가 집안일을 몰라서 그렇다고 탓하기 일쑤였기 때문이에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며느리라면 다들 당해보셨을 명절이요. 저는 아직도 명절이 다가오면 그때가 생각나는데 무슨 나라님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 장치를 하는 것처럼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친척들이 많은 것도 전혀 아니었고 남편은 외동이었는데 음식을 왜 이리 많이 하는지 오히려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가냐고 매번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재료를 사면 요리하고 치우는 것은 진짜 오로지 제 몫이라 많이 사는 것은 반기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매번 꾸역꾸역 그렇게 사셨어요.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니 시어머니는 본인 가족들을 명절마다 부르셨는데 다들 말이 너무 많아서 2명만 있어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가족들이 집에 오면 저에게 시집살이를 배로 더 시켰는데 제가 앉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가져오라고 시키고 갖다 놓으라고 시키고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시어머니 가족들도 당연하게 저한테 부탁하고 저는 명절이 오면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도우려고 하면 남자는 부엌 오면 안 된다며 가만히 있으라고 역정을 내고 저한테 남편에게 잘하라고 어찌나 강요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남편이 밥을 조금만 남기면 그걸 다 제 탓을 했습니다. 네가 남편한테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밥을 못 먹지 않니? 이런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는 잘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물론 완전히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를 막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본인이 빼돌린 돈을 주기도 하고 저 먹으라고 몰래 과자나 과일을 사오기도 했죠. 시어머니 몰래 둘이 먹던 간식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매일 남편만 기다리며 살았죠. 그 사이에 아들과 딸도 낳아서 2살 터울 남매를 키웠는데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심해서 우리 딸을 대놓고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때뿐이지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유치하게 아들한테만 먹을 것을 주고 어디 데리고 갈 때도 아들만 데리고 가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이 점점 심해지니까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분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기도 했죠. 우리가 나가서 살면 본인을 어떡하냐고 그럴 거면 지금 당장 산에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 아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내며 시어머니는 본인이 버림받았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 재산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막 눈도 뒤집혀서 난리를 치니까 남편과 저는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점점 할 말도 하고 적당히 무시하는 능력이 생겨서 미워도 같이 살게 됐고 아이들은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제가 육아하느라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으니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믿기지 않은 말을 저에게 하셨는데 바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이라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해도 빨리 오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울며 말해서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도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병원에 갔더니 남편은 사장님의 말대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겨우 생명줄을 붙들고 있었고 의사도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우는데 제 옆에서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겨우 정신 차려서 남편에게 편히 가라고 울며 말하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바로 의식이 없어져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가지도 못한 남편은 알고 봤더니 최대한 승객을 살리려다 병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추돌 사고였는데 사망자도 많았고 부상자도 어마어마한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학교에서 급하게 온 아이들을 봤더니 이제 현실이란 게 느껴져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제가 남편을 죽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렇게 원망해도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다 괜찮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둘 다 초등학생이었고 작은 아이는 막 입학해서 너무 어렸어요. 너무 막막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또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죽은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렸는데 저는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멍했어요. 그렇게 며느리 탓을 하며 원망하던 시어머니는 자기 분을 못 이겼는지 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며 말 그대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와중에 아들은 놓고 가라고 딸만 집 밖으로 내보내길래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무력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어차피 남편도 없는데 저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동안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더 있고 싶지도 않았죠. 어차피 아이들도 할머니를 싫어해서 저도 잘됐다고 생각하며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하루아침에 제일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져서 고통스러웠는데 갑자기 집도 없고 당장 아이들을 2명이나 키워야 하는 상황이 와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연락할까 생각해도 엄마는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든데 제가 괜히 짐을 얹어주게 될까봐 그러지도 못했죠. 시어머니는 저보고 남편 죽인 여자라고 악을 쓰며 부들댔는데 막상 그런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차를 탄 가해자에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저는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몰래 주었던 비상금이 있어서 겨우 모텔의 방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주었던 돈을 차곡차곡 못장에 모아두었던 게 다행이었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던 날 기를 쓰고 챙겨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손에 잡고 집을 떠난 제 뒤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잡아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살던 동네는 아는 사람이 많아 더 있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무작정 터미널로 가서 제일 먼 동네로 버스표를 끊었어요. 연고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던 지역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곳이 좋았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니까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약간의 설렘도 있었을 정도였죠. 그렇게 도착한 지역에서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작정 눈에 보이는 모텔로 들어갔어요. 모텔 사장님에게 사정을 설명하니까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셨고, 싼 값에 아이들과 저는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들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외지인인 저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겨우 구해도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 식당이 원하는 조건과 제가 원하는 조건이 달라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집도 없이 모텔에서 생활할 때라 아이들만 모텔에 두기 무서워서 저는 겨우 사정해서 결국 신문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원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서 연고도 없는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이거라도 하라고 주신 일감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가면 식당 가서 재료 다듬는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모텔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식당에서 급하게 주말에 나와달라고 하면 나가서 일당을 받았고, 아이들에게는 어디 나가지 말고 방 안에만 있으라고 했는데, 참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제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제가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아니까 식당에서도 남은 음식을 많이 싸주시고 그랬는데, 그 식당 사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저에게 사장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며 마지막 월급은 조금 더 넣어주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과 남편이 주었던 비상금을 모아 그 지역에서 모텔이 아닌 반지하에 있는 원룸을 하나 잡아 아이들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라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곰팡이가 가득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집에서 다 보였고, 특히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이들이 키가 닿지 않아 창문을 꽉 닫지 못해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게 어딨나 싶어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래도 해방감이 느껴져서 힘들어도 굳세게 견디며 사려고 노력했어요.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아 저는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는데 지방이라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구하지 못해서 급한 대로 노점상을 하게 됐는데요. 공장에서 양말을 떼와서 길거리에서 팔게 됐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양말 하나 사시라고 하며 팔았는데 수입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많은 시간 밖에 서서 양말을 팔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사갖고 터미널 앞에 가서 종일 죽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긴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리어커를 끌고 터미널 앞에 가서 양말을 팔았는데 문제는 방학이었어요. 방학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호객행위를 해가며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시장 구석에서 정말 3평짜리 작은 공간에 양말을 비롯한 모자와 목도리도 팔게 됐죠.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며 하나 사가라고 호객행위를 하다 옆 가게 사장님들과 싸운 적도 있고, 반대로 저보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저를 좋게 봐주셨던 사장님들도 계세요.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조금씩 가게를 넓혀갔는데 그럴 때마다 잠옷이나 셔츠 등 가짓수를 늘려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여자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저는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힘들어도 꾹 참았어요. 다른 것은 괜찮았지만 그때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해도 마음껏 사줄 수가 없었는데 그게 참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옷도 입히던 것을 계속 입히고 먹는 것도 아끼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서 항상 마음속에 부채감이 가득했죠.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매출이 안 나올 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손님이 왔다가도 버텼습니다. 우리 가게에 왔던 손님은 무조건 기억해서 아는 척을 하며 단골 손님으로 만들었고, 한번 단골 손님이 되면 올 때마다 서비스를 주어 우리 가게를 다시 오게끔 했더니 소문을 통해서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제가 손수 수선도 해주고, 손님들의 체형에 맞게끔 추천도 해주고, 선물도 같이 골라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노력해서 옷가게로 돈을 꽤 벌었는데요. 옷 파는 일이 저와 그렇게 잘 맞는 일인 줄 그때 알게 됐죠.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생이 되니 제 손길이 더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됐고요. 저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니까 마음이 편해서 한번 커진 가게는 더 확장해서 운영하게 됐죠. 동대문에 있는 도매 가게에서 옷을 떼와가지고 우리 지역까지 새벽에 기차를 타고 옷을 가져와 팔고는 했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즐겁더라고요. 제 몸보다 무거운 옷가지들을 3~4봉지씩 가지고 열차에 타곤 했는데 뿌듯한 마음도 들고 실제로 그것들을 다 팔면 수익이 높게 잡히니까 좋았습니다. 동대문에 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원하는 옷이 있냐고 물어보고 도매상을 싹싹 돌며 결국 구해서 가져갈 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장군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제가 힘든 만큼 돈으로 보상하면 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 형편이 여유롭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 살며 비가 오는 날엔 물을 퍼내기 바빴던 우리 집이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는 아파트에 살게 됐었죠. 그리고 아주 운 좋게도 제 거래처였던 도매 가게에서 저에게 사업 제안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따져봐도 좋았던 조건이라 옷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나게 됐습니다. 사업에 집중하려면 운영하던 가게를 접으라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게 가게는 단순히 일터라기보단 제 아이들을 키우며 살게 되었던 삶의 터전 그 이상이었어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더니 그 노고의 보상이라도 해주듯 둘 다 성공적으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결국 사업이 커져서 전 서울로 거처를 옮기게 됐는데 마침 첫째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죠. 정들었던 가게를 접는 날에는 그동안 우리 가게를 찾아주셨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저에게 서울 가서 꼭 더 성공하라고 덕담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간 저는 사업에 더욱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고 운영에 소질이 있었는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공해서 어느새 대표님 소리까지 듣게 됐어요. 사옥도 처음엔 그냥 변두리 건물의 방 한 칸이었는데 다음엔 한 층을 다 썼고 점점 커지면서 층을 하나씩 늘리더니 나중엔 건물 하나를 통째로 매입하게 됐죠. 지금은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건설해서 건물 자체를 지어 들어갈 정도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코피를 쏟는 날도 많았고 사업이 커지면서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망하게 되니까 책임감이 늘고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받는 보상도 컸고 뿌듯함이 날이 갈수록 늘어서 저는 힘들어도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걸 보며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기저기 자랑하는 것을 보며 힘들게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크게 성공하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는데 직접 와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믿을 수 없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유가 생겨서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자주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딸도 자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됐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은 저처럼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고생은 제가 했으니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육아하며 악착같이 일했던 것은 분명히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 아이들은 힘들게 인생 살지 않길 누구보다 바랐죠. 그래서 아들과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원한다면 엄마 회사에 들어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들과 딸은 둘 다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다며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족과 같이 일하는 것이 훨씬 좋으니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딸과 아들은 저와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사실이라 저도 아들과 딸에게는 더 너그럽게 행동하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 아이들을 보면 자꾸 남편이 생각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 당황하고 슬펐던 저처럼 아이들도 갑자기 아빠가 죽은 거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무척 잘했지만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아빠여서 아이들은 항상 아빠가 집에 오는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매우 컸거든요. 저를 따라 초등학교 때 생판 모르는 곳에 전학을 가고 적응하느라 고생하기도 했고, 엄마가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도 사고 한번 치지 않고 바르게 잘 자란 우리 아이들이 저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은 다 겪는다는 사춘기도 오지 않고 올곧게 자라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우리 딸과 아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고 격리로 일하고 있던 직원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사귀는 것 같았는데 너무 티가 나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 직원들이 눈치를 챌 정도였어요. 아들과 딸은 저와 같이 살아서 저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둘은 연애를 3년 정도 하더니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장하게 격리 직원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네가 좋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고 결혼 허락을 했어요. 사실 그 직원은 제가 면접을 봐서 아는데 그렇게 좋은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준비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집에 돈이 많이 없었는데 없는 것을 넘어서 빚이 매우 많더라고요. 부모한테도 빚이 많았고 본인도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막 엄청나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도 좋다니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제가 베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좋기로 유명한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줬고 예단은 생략하고 대신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명품 옷과 가방을 잔뜩 선물해 줬죠. 결혼식장도 호텔에서 최고급으로 진행하고 심지어 신혼여행 비용도 호텔도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 결혼에 필요한 돈은 죄다 제가 다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거고 아들이고 또 가족이 될 며느리니까 최대한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딸은 옆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자꾸만 뭘 더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충분히 제가 감당 가능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될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빚이 많다기에
저는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쓰는 4억의 1층에 카페를 하나 운영하라고까지 해주었어요. 딸이 이걸 알고 저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고 타박했지만 결혼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새 언니에게 잘하라고 원래 시누이는 좋은 말을 해도 고깝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고 뭐라 할 정도였어요. 한복도 최고급으로 맞추고 사돈께서 결혼식에 입고 오실 옷까지 다 드렸습니다. 가방도 시계도 백화점에서 내로라 하는 것들로 맞추었죠.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호화롭게 결혼하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저는 제가 못된 시어머니가 될까 두려워서 별로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에 다녔는데 저는 사실 이제 슬슬 회사 운영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이젠 너무 달려와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줘야지 생각하며 다 구상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조언도 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저에게 결혼 전보다 많이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독립했으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싶어 궁금해도 연락도 하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돈 관련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강아지였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가전제품 뭐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던가 혹은 둘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라 연락받으면 보내주면 끝나는 거라 그건 괜찮았지만요. 제가 곤란해했던 건 바로 키우는 강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3마리가 있었는데요. 둘이 여행을 가거나 일하느라 바쁘면 봐줄 사람이 없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탁했죠. 소형견도 아니고 대형견이었고 게다가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너무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자기 애들은 순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강아지를 돌봐주면 둘이 즐겁게 여행도 다니니까 그냥 제 주말을 반납하고 강아지를 돌봐줬죠. 대형 견들이라 활동량도 매우 많았고 배변 활동을 치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한번 산책을 다녀오면 저도 기가 빨려서 강아지를 며느리가 데려가면 다음 주 내내 힘들어도 저 때문에 둘이 행복했다면 저만 참으면 되니까 견뎠습니다. 딸은 그걸 보고 옆에서 도대체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냈는데 저는 괜찮으니까 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기 일쑤였죠. 아들은 결혼하고 저보다 며느리를 훨씬 챙겼는데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들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으니 본인의 가정에 집중하면 좋다고 혼자 애써 생각을 좋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임신했어요. 드디어 생겼대요. 방금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양가 말씀드려도 된다고 해서 연락드려요. 뭐? 아유, 너무 축하한다, 세상에. 아유, 그렇게 기다리더니 진짜 잘 됐다. 드디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동안 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잘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용돈을 보내줬어요. 며느리는 안 그래도 얼굴 보는 게 힘들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몸이 힘들다고 얼굴을 잘 비치지 않았지만 몸이 우선이니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점은 어느 날 아들이 개 3마리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오빠, 이게 뭐야? 장난해? 빨리 다시 데려가.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떡해. 세연이가 임신해서 예민하니까 그동안만 맡아줘. 엄마, 부탁해요. 딸과 같이 둘이 살던 집으로 아들이 신혼집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딸은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데려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사정하며 출산 때까지만 봐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럽고 내키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싶어서 개 3마리를 맡아 키우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셋 다 짖기도 너무 짖어서 이웃들한테 살면서 처음으로 항의도 당하기도 하고 대형견이라 산책하지 않으면 집에서 종일 난리를 치니 강제로 산책도 시켜줘야 했고 사료도 어찌나 많이 먹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과 제가 평소에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라도 키웠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졸지에 갑자기 새끼 강아지 소형견도 아니고 큰 개 3마리가 집에 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더 서운했던 건 바로 며느리가 키우던 개들이고 며느리가 불편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면서 저한테 연락 한 번 없던 점이었죠. 그리고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은 평수가 넓어서 개들을 키우기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우리 아들 뒤로 쏙 빠지니 조금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에게 서운하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하도 시집살이를 강하게 당해서 그런가 저는 서운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딸은 옆에서 미쳤다고 본인의 오빠와 새언니가 둘 다 결혼해서 이상해졌다고 저에게 당장 걔들을 데려다주고 오라고 했지만 제가 열심히 말렸습니다. 아들도 출산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한 거니까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봐주려고 해도 개 3마리는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들은 물기도 물어서 제 손은 붕대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며느리 얼굴을 딱 한 번 봤는데 그건 명절도 제 생일도 아니고 개들의 사료를 가져다 주러 온 때였죠. 다른 날엔 몸이 좋지 않다고 우리 집에 오지 않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개 사료는 무조건 어떤 브랜드의 것을 먹여야 한다며 가져다 줬습니다. 주고는 바로 떠나서 3분 정도 본 게 다였어요. 그래도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며 산후조리원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닌다는 2주에 1,0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예약해 줬어요. 유모차도 미리 사야 한다고 하길래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브랜드로 사서 줬죠. 막상 저는 산후조리는 받지도 못해서 지금도 삭신이 쑤시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개 3마리와 지내며 며느리의 출산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출산 날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것은 너무 싫다고 해서 제왕절개로 하기로 했어요. 제 출산도 아닌데 너무 떨려서 아침부터 정신이 다른 곳으로 가서 도저히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무사히 출산했다는 말을 듣고 신이 나서 달려갔는데 며느리는 회복 중이라 볼 수 없대서 혼자 손주를 봤는데 여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들에게 수고 많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리원에서 돌아오면 개들도 보내야 하니까 슬슬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조리원에서 2주가 지나고 아기와 며느리를 보러 갔는데 이미 친정에서 데리러 와서 친정 엄마 집으로 갔다길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딸은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보러 2번이나 갔는데 얼굴을 어떻게 안 보여주냐고 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 괘씸하다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 건강이 중요하니까 꾹 참았습니다. 조리원에서도 사돈댁에서도 조리가 끝나고 드디어 신혼집으로 왔다길래 저는 일부러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유명하다는 완도 미역을 공수해서 찾아가게 됐죠. 하도 유명하고 비싼 미역이라 예약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집이라 일하다 말고 몇 번이나 시도해서 샀던 미역이랍니다. 미역이 다 똑같은 미역 아니야 했었는데 직접 먹어봤던 직원이 아니라고 다르다고 해서 열심히 예약해서 공수한 미역이었죠. 받고 나서 빨리 먹는 게 산모한테 좋대서 저는 아들한테 연락해서 언제 찾아갈 수 있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미역도 미역이지만 대형견 3마리도 빨리 데려가면 좋아서 제가 날짜만 알려주면 직접 개들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엄마, 그냥 개 계속 키우면 안 돼요? 저번에 보니까 잘 키우시던데 걔네가 입질이 좀 심해서 신생아 있는 집에서 키우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 출산하면 데리고 가기로 했잖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해. 아,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요. 부탁해요. 거의 강요에 가깝던 부탁이지만 저는 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미역이나 가져다 줄 테니 언제 괜찮냐고 했더니 뜸을 들이더니 그럼 내일 방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3달이 되도록 며느리와 손녀를 실물도 본 적이 없어서 다음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아기 선물과 낳느라 수고한 며느리 선물도 사서 아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첫 손주를 실물로 볼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려서 어찌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도통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문을 두드려도 보고 전화도 했지만 받지 않아서 돌아가야 하나 했는데 미역이 상할까 걱정돼서 계속 기다렸더니 안에서 인터폰을 30분 만에 받더라고요. 안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아유, 어제 아들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몰랐니? 아유, 미안하다, 아가. 아유, 내가 미역을 공수해 왔어. 이것만 전해주고 갈게. 아, 병균 옮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봐요. 아, 미역도 가져가세요. 하고 한숨을 쉬더니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더라고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타박을 당하니까 저는 모멸감도 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떨떨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편하게 잘해줘도 이건 인간 대 인간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결혼 전부터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편의를 다 봐주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바로 문전박대라니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병균이라뇨. 일부러 아침에 목욕도 깨끗이 하고 저도 걱정돼서 들어가자마자 손부터 씻으려고 했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니 얼굴이 금세 새빨개졌어요. 내가 그렇게 불청객인가? 나는 이제까지 아들 부부에게 퍼주었던 것만 기억만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났던 것은 아들의 태도였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그제야 봤더니 저한테 왜 갑자기 집에 왔냐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퉁명스러워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아니, 네가 어제 나한테 왜 오늘 오라고 했잖아. 아기 출산하고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문도 안 열어주는 게 말이 되니? 그런다고 진짜 오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집사람 예민한데 조금 기다리면 제가 알아서 데리고 갔겠죠. 저는 등신 같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에서 퓨즈가 끊어졌어요. 물론 효도를 노골적으로 바라고 이제까지 여유롭게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슨 이렇게 사람을 인간 대접도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후회가 심하게 됐습니다. 출산하기 전부터 병원 비용은 다 제 카드로 했었는데 낳을 때도 낳은 후에도 조리원 비용도 다 제가 해주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며느리가 문도 열어주지 않은 그 신혼집 자체도 제가 해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도배하고 온갖 신제품 가전으로 채우고 도배한 것부터 전부 다 제 비용으로 냈어요. 서러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딸에게 섭섭하다고 토해냈더니 딸도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껏 아무리 서운해도 절대 먼저 티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고 딸이 옆에서 대신 욕해도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번 일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딸한테 그동안 참았던 것을 말하니까 또 속에서 서러움이 밀려와서 결국 눈물까지 흘리니까 딸이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저한테 그동안 고생만 하면서 살았던 결과가 이거냐고 대신 화를 내주었죠. 그리고 딸의 말을 들으니 저도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며느리가 미워졌어요. 당한 게 하도 많으니까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너무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염병 환자도 아닌데 병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며느리에게도 섭섭했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딱 붙어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봐도 그렇게 받으면 저 같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냉대로 보답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구한 미역은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 딸 먹였고 저는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저를 문전박대한 신혼집, 그거 제 명의로 제가 아들 부부한테 준 집이거든요. 문자로 당장 이번 주까지 집을 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한 무슨 명문 영어 유치원 대기자 명단, 그것도 연락해서 대기 이름 뺐어요.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요즘은 출산하자마자 대기 명단을 올려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출생신고서랑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하고 미리 예약금까지 걸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얼굴은 보여주지도 않아서 저는 아이를 100일이 지나도록 얼굴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유리창 너머로 멀리 있는 아이를 봤어도 안아본 적도 없는 손녀를 위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후회됐죠. 그리고 제 회사 사옥에 있던 카페도 계약 종료하고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 그래도 직원들이 저에게 며느리가 결혼하고 본인이 기고만장해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무시할 수도 없었죠. 아들도 당연히 제가 본인에게 회사를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행동이 많이 바뀌었고요. 저는 보란 듯 다음 후계자를 딸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집을 빼라고 했던 문자에는 반응이 없더니 제가 대표직을 사임하면 딸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며느리와 아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빌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어떻게 손주까지 낳아줬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따지는 모습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죠. 사돈도 연락 와서 자기들은 몰랐다고 본인들이 말 잘해보겠다고 하던데 모를 리가 있나요? 본인들은 제 돈으로 병원비 혜택은 다 보고 조리원도 비싼 곳에서 2주의 기간을 보내고 끝내자마자 사돈댁으로 데리고 갔으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손녀를 보고 싶을 때마다 다 봤으면서 저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빌어도 끄떡없자 아들은 딸에게 연락해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 연락을 받은 딸은 오해 아니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딸과 저는 대형견 3마리를 챙겨서 아들 부부 집으로 가서 현관문에 묶어두고 왔어요. 애초에 돌볼 자신이 없으면 개를 키우지 말던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간에 아들이 엉엉 울며 무릎 꿇고 빌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던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편인데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집도 돌려받고 개들은 넘기고 회사는 딸에게 넘기니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웃겼던 점은 아들하고 며느리가 손녀딸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는 건데 보고 싶다고 직접 말해도 못 들은 척하며 영어 유치원이나 유모차니 제 돈을 뜯어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온 게 너무 웃겼어요. 됐다고 하며 똑같이 문전박대하니까 며느리는 울면서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너무한가요? 저도 그렇게 손녀딸을 기다렸고 보고 싶었는데 뻔히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한 아들 부부가 더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문전박대 당해도 되는 거고 본인들은 안 되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이 식으니까 화가 나는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차분하게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서류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그동안 즐겁게 살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있을 때 잘하지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저는 딸과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는 눈 감기 전까지는 좀 쉬면서 우리 엄마도 보러 가고 남편 무덤도 가고 무엇보다 자신을 챙길까 해요. 딸한테 제 대표직을 위임하고 나서 잠깐 일하는 것을 봤더니 역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진작 딸에게 넘겨줄 걸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제보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 아주 즐거웠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일만 인생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